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이 문화의 놀자의 문화 가이드를 맡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놀자를 맡아서 여러분께 웃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한 주간 요즘 휴가철에 네. 무더위에 그러니까요. 아직도 코로나 열심히 또 그러고 그러니까 있죠.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그런 여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물어보니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영화랑 같이 휴가 여행을 떠나신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집콕 생활도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생각보다 요즘 또 영화 흥행률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맞아요. 들려요. 네. 자, 영화 이랬을 때요. 요즘은 또 옛날처럼 밖에 영화관에 못 보는 것도 있지만요. 예. 그래서 또 옛날 영화도 많이 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리메이크 그리고 뭐라 그러죠? 다시 새롭게 새로운 감성, 레트로 감성도 또 유행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자, 우리나라 영화. 이 영화계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건데요. 아마 영화계를 이끌은 분 중에서요. 예. 영화 제작도 하시고요. 우리나라 영화계를 이끌어오신 분 중에 정말 대단하신 이분. 글쎄요, 정말 이끌어왔다.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제작도 하시고요. 네,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작까지 들어가셨다는 건 보통 스타 감독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정말 이게 상징적인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딱 감이 옵니다. 예. 오늘 이장호 감독님 모시고 영화 얘기를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장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천해 주셔서. 네. 감독님 딱 뵈니까요. 저희가 왠지 그 분위기상 영화 속으로 딱 들어온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풍채부터 벌써 보이시는 외모부터가 뭔가 그 7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8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함과. 시니어 TV에 잘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게스트 분들 오시면요. 항상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직접 셀프 소개를 한번 하시면 식당에 어떨까 가면 싶습니다. 물은 셀프, 저희 문화의 놀자 오시면 자기소개가 셀프가 되겠습니다.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주 좋은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고맙고요. 저는 해방동이 1945년생이고 영화 감독 생활만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50년 동안 영화 만드는 일에 종사했고 그동안에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냥 영화에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77인가 76인가 잠깐만, 제가 계산해 볼까요? 이게 나이를 별로 생각 안 하게 되는 게 내 스스로 안에는 아직도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거울을 보면은 이게 이장호야 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 이제 짝도 후배들이
노인 하는 노인을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그게 좀 이래서 사람이 할 수 없이 늙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소개는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좀 부끄럽고 그래요. 이제 차차 얘기 나누면서 슬슬 정체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를 한번 슬슬 역시 영화 대사 같은 정체를 본인 소개. 한번 예. 밝혀보는 시간을. 보통은 본인 작품부터 얘기를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삶 지금의 모습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예. 대표적인 작품 한두 개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1974년에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영화가 많지는 않아요. 전부 한 21편인가 이렇게 되고 이제는 모든 시스템도 달라진 데다가 또 코로나 이후로 제작 상황도 달라지고 그래서 한 작품 만드는데 전에처럼 재빠르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맞춰 나가다 보니까 작품을 하나 기획하면은 2, 3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네. 또 시나리오 쓰는 것도 전에처럼 나한테 나를 믿고 맡기는 게 아니고 이 기획자나 제작자들이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흥행이 될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그런 거 따지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진짜 옛날 영화 감독님들 지금 작품을 참 많이는 안 하시는 건 많이 아닌 안 것 했죠. 같아요. 예. 저희 선배님들은 동시에 두세 편씩 찍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하여간 양다리 걸친다 그러나 일본말을 우린 일본말은 익숙해서 예. 일본말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겹치기 연출을 하고 배우도 겹치기 출연하고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님 같은 분은 120편 뭐 이런 식이 돼요. 근데 거의 그 시대에 인기 있는 감독들은 거의 다 그 정도 숫자, 100편 이상의 숫자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인기 감독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지금 시대의 어떤 첫 살아있는 조상인가 봐요. 그래서 편수도 적게 만들고 한 편 만드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 때부터 사람들이 편수가 줄어듭니다. 어떤 기점이 되시는 전환점이 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장호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독님 스스로가 영화 같은 분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자세한 그 내막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드시고 그 시절에 그 시대상을 또 반영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만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그 시대에 맞지 않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영화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막히게 그런 삶을 살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영화 한 편을 또 찍으시더라도 작품을 만드시고 하는 또 과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또 남다르시잖아요. 실제로 제 선생님이 신상옥 감독님이신데 신상옥 감독님은 삶 자체가 아주 풍운하에 극적인 삶. 그러니까 분단 국가에서 남쪽에서 영화 만들다가 북쪽에 그러니까요. 또 납치당해가지고 거기 가서 영화 만들고 그런 거인이 있는가 하면 저 때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풍운하여서 우리 그때는 그랬어요. 영화가 별로 재미없는 게 현실이 너무 재밌어요.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으니까 영화 가면 영화는 싱겁게 느껴지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또 평화 시절이라 그런지 영화가 아주 거세고 뭐 액션이라든지 뭐 모든 게 자극적이고 짙고 그러죠. 그래야만 또 돈 버는 줄 알고 제작자들이 그런 데만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장호 감독님은 제 느낌으로는 그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금 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장호 감독님은 평생 청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청년 같으신데. 왜냐하면 사고 방식이나 이런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그 내 안에 아마 어린애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어렸을 때는 오히려 또 반대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애가 좀 그 늦번진다, 한경도 말로 늦번진다 그러는데 좀 모자란다라는 얘기죠. 함량 미달.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똑똑치 못하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쌓이고 또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만들게 된 것도 그런 것이 바탕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갑니다. 저는 그래서 좀 과거의 못난 점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편이고 그런 것이 저한테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해야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척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데 좀 모자란 걸 자꾸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나이, 세월 이런 걸 다 떠나서 마인드만 갖고 계시면 지금 몇 살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나이 종잡을 수는 없는데 대충 나는 뭐 지금 한 40, 50 그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40, 50? 40, 50 같은 생각이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내 나이에 얘기하면은 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싫어. 나이가 싫어.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정도, 형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 소리 듣는 걸 제일 좋아해요. 형, 알았어요, 형. 좋습니다. 근데 너무 온화하시고, 저는 생각했을 때 영화 감독님들의 특징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은, 언제, 하실 것 같고, 근데 너무 온화하셔갖고. 지금은 또 왜냐하면 여기는 영화 현장이 또 아니니까 또 이런 모습도 건가요? 있으시고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여기가 영화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선배들한테 아주 독선적이고 좀 이렇게 좌중을 막 다스릴 수 있는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좀 독재자 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또 그래야지 질서가 잡힌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들한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거는 유능한 감독일수록 독재적이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젊었을 때는 좀 그런 기질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 달라졌냐면 후배 감독 중에 김의석 감독이라고 있는데 결혼 이야기. 알겠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최민수랑 심은하. 심혜진. 심혜진.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김의석 감독 내가 속으로 저렇게 착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들어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았길래 한번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그 배우들을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 잘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야 내가 잘못 배웠구나. 민주적 방식으로도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후부터는 이제 소통을 좀 민주적으로 하죠. 효과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주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 나 혼자 호령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친구들한테 접근해서 그 친구들 마음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야지
그 친구들도 마음 놓고 연기를 할 수 있구나. 그 덕을 좀 봤습니다. 대단하세요. 그 후배한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사실상 후배분이 계기가 된 거잖아요. 거의 이제는 후배들한테 배워요. 야, 열려있네요. 예.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 데뷔작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빼놓을 수가 근데 그 없죠. 영화가 이게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너무 감독님 많죠.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로 데뷔하실 때 네. 사실 신인이잖아요. 28살이었어요. 네.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은 영화 같은 경우가 이게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하지만 그때는 신인 감독이 네,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할 때 입봉이라고 하죠. 했을 때 이게 했을 때 그 아시죠? 카메라 이거 필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예, 거기에 예.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그러네요.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내가 똑똑하거나 노력형이어서 이렇게 일을 추진된 게 아니고 좀 웃기는 얘기는 하지만 난 항상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길을 끌어당겨가지고 가면은 일이 되고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친구가 그 별들의 고향의 소설을 쓴 최인호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같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았고 대학교는 나는 너무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최인호는 그 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그렇지만 영화도 내가 어려서부터 뭐 영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도 없었고 뭐 이렇게 그저 순진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다음에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나는 목장 같은 거 하면서 예쁜 마누라, 예쁜 섹시하고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들한테는 뭐 바이올린 배워주고 뭐 피아노 배워주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맨날 음악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천진난만한 꿈으로 고등학교까지 자랐어요. 근데 성적이 늘상 나쁜 상태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다른 아버지들처럼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늘 좀 모자란다는 얘기는 자주 해요. 아니, 본인 자신 자녀분에게.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얘기를 자주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권위적이지 않으시면서 모자란다는 얘기는 자주 하시는. 그러다가 대학에 이제 건축가를 어떤 선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건축가를 선택해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건축가를 나왔는데 여전히 과제가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졸업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성적이었으니까 성적만 나쁘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보기에 태도도 영 문제가 많거든요. 불량하고 그다음에 술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난 너 등록금이 아깝다. 너 차라리 그 학교 때려치우고 영화판에 내가 소개할 테니까 영화판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영화라 그러면은 영화 배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영화 배우 만들려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아버지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신상옥 감독님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가서 만났어요, 아버지랑. 신상옥 감독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영화 검열을 하셨던 분이라 대한민국 수립 때. 그래서 영화인들 많이 알고 계셨는데 신상옥 감독님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난 당연히 배우
작가 생각만 배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신상옥 감독님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저놈 참 얼굴이 좋네 뭐 당연히 배우구나. 배우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신상옥 감독님. 그리고 아버지하고 막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가만히 신상옥 감독님 지켜보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저 사람이 배우를 안 하고 왜 감독을 하지 이제 그랬어요. 감독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참 얘기가 끝나갈 쯤 돼서야 신상옥 감독이 그제서야 나를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긁고 보더니 너 영화판에서 뭐 하고 싶냐고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보면서 지켜보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배우 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감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와. 그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영화판에서 8년을 고생을 하고 이제 조감독을 했죠. 그 말 한마디가 진짜. 그래요. 그때 예. 그리고 그때 신상옥 감독님 얼굴에 열등감을 느껴서 배우 생각을 못했는데 길은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시침법 가고 배우 꼭 얼굴이 배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졌으면 또 송강호처럼 연기파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열등감,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감독하겠다 그래가지고 생고생의 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신성일 감독, 이장호 주연. 그렇게 영화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인호하고 가깝게 됐는데 최인호가 왜 또 최인호가 그랬냐면 어디서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만났는데 최인호가 너 조감독 한다고 얘기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고 그래요. 영화 감독이 꿈인 분은 또 따로 계셨네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누구처럼 그냥 순식간에 앞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영화 감독이 뭔지를 알았구나. 나는 전혀 몰랐다가 신성옥 감독님 만난 다음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훨씬 위인 위야. 최인호가 훨씬 나보다 정신 연령이 위인데, 그때 그 말에 이거 최인호는 진짜 천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최인호는 또 고등학교 때 이미 신춘문예에 소설로 등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년배고 친구지만 좀 내가 존경하는 눈으로 봤죠. 이게 저절로 팬이 된 거예요. 최인호 소설을 그렇게 읽으면서 야, 얘는 진짜 한국 소설 쓰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소설 내용이 마치 프랑스 문학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아하면 자기도 귀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등치는 내가 훨씬 큰데 인호가 나보고 맨날 철부지 하면서 그렇게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최인호가 쓴 소설, 신문소설 별들의 고향이 시작됐는데 이제 나도 영화판에 한 오래됐을 때니까 이건 내가 영화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장난 삼아서 얘기하는데 최인호는 기꺼이 그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일단 확보를 하시고 소설이 완성된 다음에 좀 뭐 파란만장한 게 있었지만 결국 그걸 영화 판권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이 얼마나 인기 소설이었는지 그 판권을 갖고 있다는데 제작자들이 경쟁으로 나한테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건은 뭐 내 딴엔 좋게 걸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간이 작아가지고 뭐 필름 한 3만 자 쓰는 거. 그 당시에 보통 15,000자 쓸 때 3만 자 쓴다라는 거를 아주 호기 있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오케이 하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죠. 3만 자. 한 자가 30cm 그 정도죠. 한 자 정도인데 그게 만자 정도면은 예. 몇 자죠? 네, 그러니까 3,000m, 3km 정도 되네요. 예. 3km.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감독들이 그거
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필름을 그렇게 아낀다고. 비싸니까. 필름이 1초에 한자 반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45프레임인가요? 45프레임. 예. 빠르네. 예. 영화과 나왔어요? 저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돈 벌어요. 아니 보통 1초에 또록 하면 돼 벌써 한자 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한 숏에 한 30초를 찍으면은 엄청난 숫자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옛날엔 촬영할 때 이 조수가 스위치를 넣거든요. 레디 고 하면 그때 탁 넣어야 돼요. 네. 근데 레디 할 때 넣으면은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벌써 그게 한자가 나가니까. 필름이 막 네가 어디서 땅에서 솟아나는 거야 이게. 욕 먹으면서 맞으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컷할 때도 그냥 딱 끊어야지. 그거 길게 놔두면 큰일 나죠. 그렇구나. 저는 지금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도 회자가 되니까요. 저는 코미디언이니까 소스도 많이 갖다 썼거든요. 유명한 대사. 그렇죠. 예. 유명한 대사.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유명한 대사는 어떤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 거는 많이 유행했던 게 예. 오래간만에 같이 안아보라고. 물어보는 거. 예. 꼭 안아주세요. 그거 잘하네. 역시 연기자가 다르네. 아니 꼭 음악도 또 깔려야 되잖아. 나 그대에게. 맞아. 음악도 되게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예. 이장희가 예. 음악을 맡았죠. 야. 그 음악으로 그 노래 하나로 그 이장이라는 가수가 또 되게 히트를 하지 않았나요? 그 음악도 히트했고 영화 이제 상영을 하는데 뭐 10만, 20만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흥행이 부진할 때여서 평균 관객 5천 명 그러니까요. 영화 붙이면은 예. 그러니까 맨날 빈 의자 가득 놓고 영화 상영이 되는데 이건 매해 매진이 되니까 20만까지 금방 뭐 얼마 안 지나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이 체이노 원작이 진짜 대단한 인기였구나 이제. 그때 이제 30만이 탁 됐어요 또. 30만 되니까 이게 체이노 인기에다가 이장이 음악까지 이장이 막 되게 히트쳤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덕을 대단히 보네. 그것도 또 탁 넘어가서 30만, 40만이 되니까 슬그머니 나도 영화 좀 잘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들기 뭐. 그러더니 40만이 확 넘고 계속 하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죠? 좀 감상적이 돼, 센티멘탈해져 가지고 저 영화는 자기 혼자 달려가는 말 같다. 우리는 아무 관계 없고 구경만 할 뿐이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멜랑꼬리해져 가지고 출판사 사장하고 가까이 잘 지냈었는데 그래서 그 양반한테 이게 40만 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감상적이 되고 센티멘탈해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너털 웃음을 해서 이 감독 여자가 처음 아이 낳으면은 당신하고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남자였죠? 남자인데 그 뭐냐면 아이 낳는데 산모한테는 관심 안 갖고 아이만 보고 이게 예쁘다 뭐 어쩌고 하니까 그 아이를 낳은 산모는 조금 소외감 느껴가지고 센티멘탈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그거 참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로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슴에 별들의 와닿네요. 고향이 나한테는 초산이죠. 네, 진짜로 잉태하여 자식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 감독이 바로 되셨잖아요. 진짜. 근데 그 시절의 신인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체이노 이장희의
이 선도 역할에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된 거죠. 본인 얘기도 좀 하세요. 감독님 얘기도 좀 하세요. 아니 실제로 좀 늘 열등감으로만 살아오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뭐 인터뷰 오고 방송 출연하고 신문 기사로 소개되고 그러니까 내 일 같지 않고 남의 일 같고 어리둥절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그게 익숙해지면서 또 무섭게 사람이 참 간단한 게 점점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될 때 되니까 내 스스로도 밥맛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예의도 없고 뭐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했어요. 영화 데뷔 때 그렇게 순진하고 하던 게 그냥 갑자기 뭐 오만해가지고 예의를 없어서 뭐 장관이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러는데 짧은 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막 너덜너덜한 옷 입고 요즘 청바지들 이렇게 찢어진 것들 젊은 애들이 입고 다니면 나는 이제 좀 달라져가지고 좀 불쾌하거든요. 왜 저런 옷을 입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른들이 날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고가 있었죠?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예인들 대마초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거기 끼게 돼가지고 활동 정지 명령 받았죠. 영화 중에요. 네. 혹시 그 이장우 감독님 영화 중에 바보선언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저는 그때 세대죠, 이제. 네. 그때부터 영화를 봤죠. 예. 이 영화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이상한 영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네. 제가 이제 활동을 못하는 동안에 한국 감독들,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이제 보면서 내가 만들었을 때하고 몰랐던 게 이제 발견이 돼요. 객관적으로 한국 영화에 대해서.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네. 근데 내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현실이 더 극적인 게 많잖대군요. 사건 사고가 많고. 나는 영화를 못 만들면서 뭐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막 이렇게 변해가지고 다시 완전히 가난한 동네 시민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영화는 뭐 굉장히 화려하고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우리 현실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이 거짓말이 한국 영화가 거짓말을 많이 그리고 있구나라는 거 알고 나서 이어령 선생님, 문학평론가 이어령 선생님 뭐 최인호랑 같이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죠. 한국 영화가 제가 요즘 느낀 건데 현실을 못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예를 일일이 들으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너 정말 좋은 거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일화로 뭘 얘기해 주냐면 농촌에 있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악취를 못 느낀다 이게 오래 있으면은. 근데 새로 들어갔을 때는 밖에 나와서 그 근처에 가면은 악취를 느낀다 이거죠. 그것처럼 지금 신선한 공기를 마셨으니까 이제 다시 영화 만들게 되면 그거 꼭 뜻을 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화 만들게 되면 종래 그 좋았던 리얼리즘부터 회복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 중에 사실적인 영화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라는 어떤 선전 네. 효과로 사용됐거든요. 그 군사 정권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그린다든지 너무 리얼하게 현실을 그리는 것들을 다 검열하거나 뭐 문제를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정책에
맞는 영화들 이런 거는 뒤를 밀어주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어느 틈에 현실을 그리지 않는 걸 당연한 걸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현실은 스크린에서만 계속 한국 영화 현실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걸 다시 활동할 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맞아 이 길을 가야 된다 해서 어둠의 자식들 뭐 계속 만드는 영화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런 한국의 현실을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다가 보니까 이제 좀 불순한 사람이 됐죠. 불순한 예술가. 말 안 듣는 사람. 그런데 바보 선언을 만들었을 때는 그 시기가 내가 일종의 블랙리스트 같은데 정점에 섰을 때예요. 근데 검열은 더 심해지지 뭐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화들이 되게 해외 반출 불가라는 낙인이 찍혀서 나오거든요. 외국에 보낼 수가 없는.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 속편을 찍으려고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계속 반려당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 사전 검열이죠. 근데 그때 또 묘한 게 전두환 정권 때인데 영화인들이 하도 영화 제작자들이 한국 영화를 만들면 손해보니까 안 만드니까 강제로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매 분기마다 한국 영화를 만들어야만 당나귀 그 앞에 당근처럼 외화 쿼터 이익이 되는 외화 수입 쿼터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스크린 쿼터보다 더 이전인 거죠? 그럼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제작자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 아껴서 한국 영화 하나 뚝딱 만들어내고 그거 쌓이면 이제 외화 수입 쿼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자꾸 반려당하니까 3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 게 시간이 어느 때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상태예요, 나는. 근데 내가 안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망치자. 영화를 망쳐놓으면은 저절로 자연 도태되니까 뭐 배상 안 하고도 물러나면 되는구나.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또 같은 얘기 많이 하면 좀 신뢰가 되지만 제가 좀 모자란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내가 여태까지 만드는 방법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영화가 되는 거죠. 그 영화가 또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화에 대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사가 없어. 네, 그게 너무 놀라웠었어요. 저. 그게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 쓸 줄 모르는데 현장에 가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 없이 하다가 보니까 점점 찰리 차플린 때 그 동작처럼 네, 맞아요. 패스트 모션,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상적인 영화와 다르게 자꾸 만들려고 반대로 가는 거지. 저는 개봉한 때는 못 보고 그때는 어렸었으니까 한참 후에 좀 지난 후에 봤는데 그때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실험 영화인가 뭐도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이런 거는 영화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런데 너무 그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뇌리에 박혔었어요. 갑자기 그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사람들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장난치고 막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맞아요. 했다가 네, 그게 또 감성적으로 다가와요, 막. 그래서 망치려고 만들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그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시나리오 엉터리로 해놓고서 허락 맡은 거니까. 그 편집하는 선생이 감독 한번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야 이번 영화는 이거 한국 영화 같지 않아. 이거 너무 엉뚱하고 독특하대요. 그래서 영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게 그게
뜻대로는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할까 이렇게 뭐 그런 건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일단 한번 봐.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을 좀 달리 먹었어. 일단은 하여간 이 작품대로 한번 좀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영화 거의 중간쯤에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얘기는 얼마든지 막 바꾸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정통 드라마라면 굉장히 섬세한 부분에 얘기해야 되지만 이건 뭐 엎치락뒤치락이니까 흉이 안 돼요. 얘기 막 바꾸고 그래도. 워낙 그런 의도가. 워낙 맥락이 없는 영화여서. 그렇죠. 저는 그게, 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깊은 뜻이 있을 뭔가 거야.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작자들이, 흥행업자들이 지방에 사가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영화 시사 왔다가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무슨 영화가 이거 대사도 없고 그래, 뭐. 그 이제 다 끝나고 제작자가 영화를 안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냥. 우리 조용하게 끝났는데 조용하고 이제 모두도 조심스럽게 제작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영화들을 만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탁 들더니, 야, 이장호 한눈판 사이에 그냥 영화를 망쳐버렸구나. 딱 그러더라고요. 한눈판 사이에.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영화를 망쳤다고. 그러더니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둬. 그래서 포기하는 줄 아는데 이상하게 그 조감독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꾸 영화 시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 동아리들, 대학 동아리들한테 가끔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무섭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한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국 영화가 이게 왜 이런 영화가 나오냐고. 또 재밌어요. 그랬는데 단성사에 무슨 그 우리 영화 제작한 사람이 외국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극장이나 제작자나. 그렇죠. 그래서 예. 빨리 한국 영화 교체 상영을 해야 되니까 한국 영화 하나 빨리 엉터리를 하나 붙여서 끝내버리고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제 진짜 흥행이 될 외국 영화를 붙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빵꾸 프로로. 그 엉터리 영화가 하필이면 엉터리 영화가 그 바보선에. 그래서 천운이 있으시네요, 진짜로.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모이더라고. 오, 대박이 모이고. 나고 젊음의 어떤 상징 같은 예, 젊은이들이 영화. 과거에는 정말. 그쵸, 실험 정신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참 정말로 그런 시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네. 자살한 사람 또 살려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과거 얘기도 좀 해봤고, 이제 다음 회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네네네. 예, 나눠볼까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네네. 됐대요. 그런데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그쵸,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감독님께서는 옛날부터 영화를 만드셨지만 시초시고 조상이지만 지금은 얼마나 적응하고 계실까라는 예, 알쏭달쏭한 예, 신조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자, 타이틀 저 좀 잡아주세요. 자,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뭐라고? 오늘의 신조어. 자, 오늘 또 네. 고모선님 또 준비를 했죠. 오늘의 신조어는요. 예. 다 한번 맞춰보시기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 신조어라고 해서 요즘 그 새롭게 생겨난 네, 예. 이런 새로운 언어, 네, 이런 말들이거든요. 어떤 말일지. 뭐라고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흔한 거는 어떤 게 있죠? 예전에 왜냐면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예. 뭐. 갑분싸라는 이 얘기 아십니까? 혹시? 전혀 모르겠네요. 아, 큰일 났네 오늘.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싸해졌다. 갑분싸. 예, 지금 같은 분위기입니다. 갑분싸. 갑분싸. 자, 한번 네네. 배워보시는 시간. 네, 예. 한번 배우시면 돼요. 예, 한번 예측 한번 해보시죠. 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새로 생긴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예. 혼밥 이언. 아, 저는 이 말 합니다. 혼밥은 알 것 같은데. 예. 그쵸, 그쵸. 혼밥이연. 네, 혼밥이연. 혼밥이연이라 그러죠. 예. 네. 이언을 모르겠네. 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혼밥 전 알아요. 예. 언. 이언. 네, 말씀하시죠.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베지터리언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 인디언 이런 것처럼 뭐뭐 하는 사람, 이거의 외국말과 합성어입니다. 예, 그래서 혼밥을 하는 사람, 야채만 채소만 먹는 사람은 베지터리언. 혼밥을 혼밥을 주로 하는 분들은 혼밥이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말이에요. 싱거운 거네. 혼밥이언.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굉장히 간단한. 예. 네. 감독님께서도 혼밥이언 안 되시려면 이런 말 많이 아니 배우셔야 저는 돼요. 혼술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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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영화 같은 삶을 또 살아오신 네, 이상훈 맞아요. 감독님의 네, 영화 인생 이야기를 또 같이 영화 이야기를 했는지 인상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인생 예. 이야기를 들어본 그러니까요. 시간이었던 것 예. 같은데요. 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음번에 또 다음 시간에도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이야기를 또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네, 예. 여기서 시간을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인사하시죠.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같이 한번 문화야 놀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화야 놀자.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저도 좋아요. 네네.